네, 잘 쉬셨어요? 네, 5주차 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시장의 정치적 환경 분석에 있어서의 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 봤죠. 글로벌 창업이나 글로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기술적 노하우, 경쟁 우위 요인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가야 현지 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산업 특성과는 좀 다르게 기업 자체의 어떤 특성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당면하는 정치적 위험의 노출 정도는 어떤 동일한 그런 산업에 속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가 100%인 단독 투자보다 정치적 위험 노출 정도가 낮고, 또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정부 소유 기업과 또 합작 투자가 그 민간 기업과의 합작 투자보다 정치적 위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와의 이런 합작인 경우에 합작을 통해서 이 정부의 경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합작 파트너인 외국 기업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이 정치적인 어떤 위험의 노출 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현지의 글로벌 창업이나 또 이런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시장 조사를 잘 하고, 두 번째 현지의 키 파트너스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와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현지국의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할수록 정치적 위험에 노출 정도는 높아지므로 총 매출액 중에 수출 정도가 비중이 작을수록 정치적 위험의 가능성이 높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이런 국제 수지 개선이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이므로 국제 수지의 기여도가 아주 작을수록 협상력이 약해지고, 또 정치적 위험의 이런 노출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기술 집약적 기업입니다. 기술 집약적 기업일수록 어떤 상대적으로 이런 높은 협상력을 갖고 있으며 정치 위험에 노출 정도는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M처럼 이런 독점적 기술, IBM이 사실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SI나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쪽의 부분들, 또 국내 이동통신사나 대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 솔루션들도 많이 공급하고 있죠. IBM은 처음에 이제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면서 개인용이 아닌 이런 산업용 컴퓨터 개발로 돈을 이렇게 돈을 축적하고 난 이후에 PC 시장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개인화 PC가 보급됨에 따라서 IBM의 싱크패드, 지금은 이제 레노버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었죠. 이런 IBM처럼 이런 독점적 기술 또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현지국에 대한 기술 이전 효과가 높으므로 현지국 정부에 대해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험도 아주 낮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삼성 반도체라든지 그죠? 삼성 무선 인터넷 사업부라든지, 아직 베트남이 자체적인 어떤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존도가 높게 되고 삼성의 협상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이 산업통상부인가 경제부 장관이 직접 이런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삼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하게 되죠. 자, 네 번째로는 이 제품 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정치 위험의 노출 정도가 아주 낮고요. 브랜드 지명도가 어때요? 높을수록, 그리고 마케팅의 노하우가 뛰어날수록 그 현지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게 돼서 정치적 위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정치적 위험 노출이 낮아지게 되고요. 높아지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시장 지배력, 또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정부의 간섭도 이렇게 높아져서 정치적 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은 이런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 수준을 높이거나 제품 차별화 정도를 높이거나 수출 비중을 늘리거나 제품의 다양성 등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글로벌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앞서 그 산업 특성과 정치적 위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기술 집약적인 아이템, 그죠? 그리고 현지 합작 투자를 해서 진출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 수출 비중을 많이 하면 좋겠죠. 또 세 번째로 보면 기술 집약적이고, 그래야 따라서 이제 높은 협상을 가지게 되고, 또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정도를 높이고, 그죠? 또 브랜드 지명도도 높이고, 또 마케팅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글로벌 창업이나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점차적인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어쨌든 정치적 리스크를 해칭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면서 제품 차별화 정도도 높이고 수출도 많이 하고 현지와의 어떤 긴밀한 코워크하는 이런 키 파트너스가 있으면 그 사업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잘 되겠죠. 아주 사업은 잘 되고 창업도 성공 가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 특성과 정책 위험에 대한 정책 리스크도 낮추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경쟁력 강화, 또 내부적인 어떤 이런 core competency,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마 내가 그 기업이나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재적인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런 정치적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정치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기업 경영자 또는 창업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회피 전략이나 아니면 보험을 든다던가 아니면 협상을 한다던가 투자 구조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회피 전략을 보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를 아예 진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아예 제외시키고, 이 전략에서는 이런 정치적 위험의 평가 방법이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험 전략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해 보험 이런 거는 왜 들죠? 다쳤을 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보험을 들어서 이런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그처럼 이 보험 전략은 마찬가지 기업에 있어서도 이런 정적 위험 부담을 제3자 또는 민간 보험사나 또 국제보험 기관으로 넘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수출보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고객과의 물론 신용과 신뢰, 의리 이런 걸 호혜 원칙에 있어서의 거래가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고객사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한다던가 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렇게 또 공급처도 계속 이렇게 관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금액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수출을 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하면 큰 어떤 리스크가 작용합니다. 기업이 거의 도산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자원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그리고 우리가 이 산업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동인이 바로 이 수출이고 무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수출 은탑수상, 금탑수상 이렇게 해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을 포상을 하고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제 이렇게 수출을 많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이랑 수출하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정보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뭐 이런 교통도 발달을 해서 예전보다는 많은 이런 이 무역이나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조금 더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개인이나 뭐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한다라는 건 사실 어려움이 컸죠. 정말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뭐 해외 바이어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대기업 상사들이 다 들으셨죠.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 상사라든지 그죠? 지금 현대 글로비스인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그죠? 효성물산 지금은 이제 효성무역 PG라고 하는데 효성무역 또 아주 유명했던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런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축적을 했었죠. 그것처럼 그 수출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그런 무역을 통해서 하게 되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늘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의 수출입보험공사에서 이런 그 수출 보험을 부보를 들게끔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또 중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바로 이 보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제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정책 위험이 특히 큰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또 정부의 이런 그 무역 캐프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졸업하셨죠? 고기분 중에 그 백홍기 대표님이라 계신데 그 분께서 이 무역 협회 쪽에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상담하시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또 이 대학원에 온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거나 또는 꼭 필요해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런 유대관계와 이런 그 인간관계를 더 넓혀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해서 오래 하게 되면 물론 전문성은 강화가 되나 옆으로 이렇게 넓게 이 폭넓은 시야와 또 폭넓은 어떤 간접적 경험들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원에 오셔서 같이 동문 수학하시는 동기분 또는 선배 또 후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시다 보면 모르던 분야 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 분야와 같이 이렇게 컨버전스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과 사업을 또 찾을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첫 학기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점차 졸업하시기 전까지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이 정치적 위험 리스크 관리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이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현지국의 정부와 협상을 해서 외국 기업의 재산을 보장하는 이런 투자 또는 보장협정, 또 양어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협상 전략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작은 기업들 하나하나가 대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렇게 유니언을 맺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 협상 이렇게 단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와의 어떤 이런 그 협상이나 양협정을 맺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직 정부와에 대한 파트너 권리, 채용 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투자 구조 조정 전략이 있는데요. 투자 구조 조정 전략은 그 목적이 기업의 운영 정책, 그죠? 그리고 재무 정책을 현지국 사정에 적합하게 조정을 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해외 시장에 진출한 후에 현재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운영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운영 정책들은 현지인을 주주로 참여하게 하거나 또 철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단기적 이익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에 대한 방법들도 포함되고 또한 재무적 측면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현지화 참여, 원료 타결세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구개발에 모기업에 집중하게 하고요.
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게 하고 또 복수의 멀티 아웃소싱,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이 제품이나 재료를 공급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6 forces라고 해서, 6값, 외부의, 5가지, 예, 힘이라고 해서,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내가 현재 있는 기업의, 내부적인 경쟁자, 예를 들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그죠? 스마트폰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이 내부적인 경쟁자, 경쟁 정도가 얼만큼 심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뭐 노키아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 거의 2개 기업으로 다 되었죠. 그죠? 물론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도 많이 있고 뭐 중국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 경쟁자, 내재적인 경쟁자가 어느 정도에 대한 경쟁 정도가 심한지 작은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또 중요한 요소가 공급이죠. 예, 공급자. 공급자가 얼만큼,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얼만큼 좋으냐. 예를 들면, 한 개의 공급자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 개의 기업에서 공급을 받으면 이 기업에서 이 공급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여버리면 어떻겠어요? 리스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멀티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개의 공급자를 놓으면 하나의 공급자가 가격 올리면 다른 데서 대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나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협상력이 멀티 아웃소싱하게 되면 어때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공급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또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무역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글로벌 넘버 원이고 삼성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그 반도체의 클리닝 공정에 들어가는 불소를 사실 순도 99.999%를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전량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물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도 순도가 99.9% 또는 99%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0.001%의 차이이지만 그게 반도체 이런 정밀 공정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이제 불량률이나 수율이 또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더 고순도의 어떤 불소를 받기 위한 일본에 이렇게 전량을 받았었죠. 이렇게 일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어쨌든 국내에 국산화를 하자라고 해서 공격 자금을 투자하고 해서 맞습니다. 국내에서 드디어 불소 이런 순도 99.999%에 있는 거를 개발을 해서 오히려 일본을 배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었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게 되는. 물론 이게 이제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공급처의 다변화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급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5 forces 이론 5가지의 내부의 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와의 협상력, 그러니까 고객과의 협상력이 높냐 낮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나만이 생산하는 제품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와는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소비자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와 협상력은 제가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소비자가 저한테도 사고 다른 사람한테 사고 여러 군데 살 어떤 옵션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데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소비자와 협상력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마켓 쉐어가 높은 또는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그래서 소비자와의 협상력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가능하냐? 그거죠. 예를 들면
당연 배가 고픈데 꼭 식사가 아니어도 한식이 아니어도 햄버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 있잖아요. 예. 거기를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대체제들. 음료를 따지자면, 목이 마른데, 꼭 물이 아니어도, 커피가 아니어도, 주스나 다른 어떤 이온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제에 대한 위험 강도가, 예, 경쟁 강도가 높냐, 낮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게 없으면, 예, 대체제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협상 경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근데 대체할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내 제품이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불편한, 없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제품이 되면, 오히려, 예, 경쟁 강도가 낮아지게 되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대체제 말고, 또 하나가, 예, 소비자, 공급자, 대체제, 그리고, 예, 잠재적, 예,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가 누구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그걸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산업 시장이 핫하거나 좋으면 언제든지 뛰어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잠재적 경쟁자의 경쟁 정도, 이 잠재적 경쟁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이 잘 나갈 때이거든요. 왜냐면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을 많이들 뛰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이제 망했지만, 대만에 한때 유명했던 그 대만 카스테라라 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예, 가게를 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카스테라 빵 만드는 그 가게가 많아지니 소비자 입장에서 예,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 잠재적 경쟁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베이커리 했던 사람들이라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어도 쉽게 이제 이런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떤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이 5가지. 또 요즘은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646 이론이라고 해서 546 이론에서 조금 더 진화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완제가 뭘까요? 앱이죠,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완제는 앱 같은 거죠. 앱. 그러니까 앱이 있어야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딱 사면 카카오톡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을 깔잖아요, 그죠? 이게 보완제죠. 그 스마트폰을 좀 더 유스풀하고, 그러니까 이 사용력을 높이고 사람들 더 많이 구매하게 하는 그런 보완제가 뭔가라는 것도 구매하죠. 이 보완제 시장도 상당히 이제 큰 영역 중에 하나이죠. 이처럼 예, 이 정치적 위험 관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의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이유, 리스크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외부의 요인들에 대한 리스크 해칭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투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에서 잘하는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공을 했죠. 요즈마 펀드가 뭐냐 하면 벤처 캐피탈의 주주였는데 한때는 그 요즈마 펀드의 대표 회장이 그 나라의 이렇게 장관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외국 금융기관을 투자시키면 그 투자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떤 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잘 돼야 이 투자자들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기업에 잘 되도록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정치적 위험 관리가 있으면 왜 우리 보통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 3다리만 건너면 트럼프와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어쨌든 금융기관에 대한 그 투자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또 이 사람들이 돈을 타면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돈을 버니까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랄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거나, 또는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아이템이 괜찮거나, 기술력이 있으면, 그냥 조그맣게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게 규모가 또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해외의 어떤 유사 제품들 또 그 해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려면 기술력도 갖춰야겠지만 어쨌든 규모라든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규모 경제에 따라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해요. 전 뭐 제가 다 기술을 갖고 있고 제가 다 개발했고 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벤처 캐피탈 투자 받아야 돼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예, 받으라고. 받아야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한 그 사람을 얻는 거라고. 그래야 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지원과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뭐 장점이죠. 단점은 사실 이제 계속 그 규모 경제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벌게 되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이 극심해지는 게 사실이긴 하나, 장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자꾸 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만의 어떤 그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그들의 어떤 그 지원 또 이런 일정 네트워크가 공고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면 되지 굳이 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뭐 투자를 받을 필요 있습니까? 하는데 저는 적절로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의 투자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뭐 정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투자는 사실 요즘 들어서 워낙 이제 금액적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데요. 그래도 이 작은 금액이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본인이 어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신뢰를 하고 뭐 이왕이면 같은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내가 투자한 기업 걸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주식시장이 발달됨에 따라서 훨씬 더 산업이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주식을 잘못 오해를 해서 다들 뭐 이런 그 투기나 뭐 거의 도박이다라고 하지만 주식도 원래는 해외에서는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또 그런 그 사상으로 처음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겼고 중소 또 뭐 강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그러면 기업이 가장 뭐 이렇게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 그 주주의 이익을 그러니까 내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또 마진 뭐 영업이익률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내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참여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사실 기업의 첫 번째 미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그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뭐 배당금이나 이렇게 많이 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아직은 왜곡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는 단순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이, 그러니까 뭐 1,000원 주고 샀을 때 뭐 샀다가 뭐 1,200원 한 주당 1,200원이 오르면 뭐 팔아서 뭐 200원을 수익을 생기는 걸로 다 아는데 사실은 그 회사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그 회사가 성장하고 그 주식이 올랐을 때의 차익을 누리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부가적인 수익이고 그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나 또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매년 그 회사의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그게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원래적인 그 주식의 목적이겠죠. 이처럼 이런 복수 아웃소싱이라든지 세계 투자자, 뭐 세계적 브랜드 개발하는 건 누구나 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브랜드 개발, 또 이 연구 개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가급적 타깃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 기업의 이런 경영자는 전체적 위험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제 기업 경영자가 명심할 것은 이런 정치적인 위험을 관리할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하나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지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이렇게 사고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적인 어떤 환경 요소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그 정치적 그리고 또 현지의 어떤 문화나까지 잘 고려해야 이런 정치적인 위험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글로벌 기업의 경영 또 글로벌 창업자가 그 나라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현지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응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내국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에 현지의 어떤 제조 권리와 또 다른 양보 조건의 협상을 통해 얻어내고 뭐 또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꼭 하나에 대한 부분들 또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현지국 또는 현지 파트너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제 인사를 하면 스리마카시라고 하는데 혹시 스리마카시의 뜻을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해석을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하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봉사가 아닌 이상 서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기브만 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테이크만 해서도 그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인데 왜 인도네시아의 이 스리마카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인도네시아의 뭐 이 LED 조명 때문에 많이 사업 또 그 전에 이제 또 이동통신사 쪽이랑 이해할 때 TA 오렌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동통신사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었는데 가면 이제 인사가 스리마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마카시의 뜻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그게 인도네시아의 그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맺어지더라고요. 스리가 테이크입니다. 마카시가 기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테이크 앤 기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관적인 입장에서 테이크 앤 기부.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먼저 give and take잖아요. 우리가 뭘 주고 받는 건데 우리나라 말도 원래 주고받다라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받고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런 문화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도 기브 앤 테이크는 절대 아닙니다. 테이크 앤 기브를 합니다. 네, 그것처럼 뭐 미국이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공에 대한 예제도 들었고요. 물론 이 기술한 이런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는 그 현진국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그 협상력 뭐 이런 거에 따라 크게 이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런 정치적 위험 관리, 뭐 투자 조정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염두에 두시고 하면 정치적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 시절 소련과 그리고 미국 간의 어떤 그 냉전 시대는 두 국가의 어떤 서로의 어떤 견제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호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들을 많이 공략하고 또 선진국이라고 해서 많이 진출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련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 소련 연방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붕괴되고 어쨌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거의 이 사회주의보다는 이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가 거의 독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그래도 미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많이 이렇게 선도하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횡포를 부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다시 경쟁자로 보일 수 있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커감에 따라서 점점점 점령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구 자체에 있어서도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PPP 이런 그 벨트라고 해서 중국에 주변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과의 어떤 협상과 조정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견제 정책도 이루었고요. 또한 이번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여쭤보시기도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본인 나라의 세일즈 올 있잖아요. 그걸 생산하기 전에는 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석유 또 화학연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활한 생산, 그러니까 미국 내의 자체적인 생산 또 보급을 위해서 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의 어떤 원유를 원활하게 수송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군사력을 뭐 이렇게 꼭 세계의 어떤 방위를 다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집권을 함에 있어서의 좀 더 국수주의적이고 본인이 어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와는 더 다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의 그런 불필요한 뭐 군사력이나 지출을 낭비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 또한 다 계산된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자국 생산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활동을 했던 건데 포장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지구의 어떤 뭐 또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의 어떤 방위를 수호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지만 실질적인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었죠. 또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뭐 하기도 하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교섭과 또 협상을 통해서 이런 지배력을 높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워낙 그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생산처가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 논리 자체가 생산의 3대 요소가 그렇잖아요. 그 자본, 토지, 그리고 노동인데 이 노동력이 워낙 싸니까 그리고 또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낮고 그래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현재 생산에서 13억의 인구의 소비자가 있다는 곳에 생산처를 둔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위험, 리스크 관리들도 많이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정치적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국방력이라든지, 뭐 군사력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국지전도 일으키기도 했었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치적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이 정치적 위험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 보면 이 대응 전략이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전에 있을 거고 투자 후가 있을 거고 또 위험 발생 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 전에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조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 전이면 맞습니다. 진출 포기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리스크가 높으면 포기하면 돼요. 진출 포기. 그죠? 또한 현재 소유 지분을 최소화시킨다. 할 수밖에 없으면 일단 리스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이든 어디든 리스크가 있으면 근데도 혹시나 모를 뭐 하이리스크 하이인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면 최소의 투자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인 거죠. 또 국제 간의 통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외부적인 대응 전략은 뭐 정부나 민간 보험에 앞서 말씀드린 수출 보호를 든다던가 뭐 민간 쪽에 보험을 든다던가 하는 부분들 또 현지 정부에 대한 투자 보증을 하라던가 제가 예전에 롬복주의 LED 조명 가로등 사업을 할 때 롬복주 정부에게 이 보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서까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뭐 정치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재난이나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한 이슈는 모르겠으나 뭐 정부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보증을 해달라 했더니 해주더라고요. 또 정부 간의 협정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자 전일 때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근데 어쨌든 왜 시기적으로 이게 보면 리스크가 그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투자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 후에 어떤 이런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후에 만약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또 내부적과 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내부적인 대응 전략은 어떤 선량한 기업 시민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또 현지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현지 관련된 사업을 육성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투자 전의 대응 전략과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거는 정부에 대한 민간보험 그리고 현지 정부의 투자 보증 또 정부 간의 협정 이런 부분들이고요. 선량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유 사태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스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그 무역 마찰 또 뭐 반한 감정이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사실 이런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한국이라고 그러면 괜히 뭐 불매를 한다던가 뭐 시비를 건다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효성 같은 경우에 그 큰 공장 그 한 벽면에 다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뭐 브로마이드를 붙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또한 아메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헌을 하는 내부 외국인 기업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적정 위험에 있어서도 조금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투자 후에 이런 있지만 또 정말 위험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보면 위험 발생 후에는 경쟁 또는 회피, 통합, 그리고 회유, 타협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장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러면 경쟁을 하고 언제 회피를 하고 언제 이렇게 이렇게 협동이나 협약을 하고 또 언제 뭐 회유를 하고 공유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치적 위험 관리도 있지만 개인 대 개인 또는 우습게 이야기하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지배하기도 하지만 무시하기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통합하기도 해야 될 거고 회유하기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가 요 그래프인데요. 예, 이게 바로 갈등 관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업이 독단성과 협조성 두 가지 차원에서 과연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보려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좌측 하단에서부터 보통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클릭이 됐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4등급 4분면을 나놓고 그죠? 여기 이제 그래서 1사분면, 뭐 2사분면, 뭐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이제 그 우스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이런 협동하거나 통합하는 부분일 거고 이거에 따라서 보면 결과에 따른 기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대편 국가 또는 기업과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나 낮나에 따라서 만약에 기대치가 없어요. 그 나라나 뭐 그 기업과의 그리고 기대치가 크다. 기대치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죠? 뭐 바랄 게 없는데 뭐 그죠?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됩니다. 뭐 다들 자제분 있겠지만 친구 관계를 그럼 할게요. 왜냐면 자식이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친구는 또 아니겠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뭔가를 뭐 기대하거나 뭐 바라는 거는 적으니까 그죠? 자식한테도 그렇고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비유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업과의 어떤 비즈니스 과외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비즈니스가 잘 되었을 때에 대해 기대치가 크면 뭐 경쟁에서 어쨌든 누르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기대치가 작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또한 기업의 어떤 상대적인 힘이 강하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거나 약하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저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인 힘이 약하면 마찬가지로 무시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강하다 그러면 통합을 하거나 뭐 협동을 하거나 뭐 또한 이제 뭐 M&A를 하거나 뭐 그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겠죠. 또한 행동 양식이 비독단적이냐 독단적이냐에 따라서 비독단적이면 비독단적이냐 독단적이 않다는 의미죠. 그러면 회피 또는 무시 또는 순응이나 회유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독단적이다 하면 아무래도 대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든지 어떤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서 또 판단할 수 있는데 비협조적이다. 그러니까 비독단적이면서 또 상대적인 힘이 약하면서 기대치가 작은데 비협조적이면 무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협조적이다. 이 친구가 이제 행동 양식이 되게 협조적이다라고 하면 또 이 기업이 협조적이라면 서로 뭐 순응을 하거나 비독단적이어도 순응을 하거나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독단적이거나 협조적이면 이렇게 협동을 할 수 있을 거고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그래서 상호의 관계의 예를 들어보면 A와 B라는 기업이 서로 적대적이다. 그런데 뭐 기업의 상대적인 힘이 약하고 기대치도 작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호의 우호관계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업의 상대적인 힘이 강하고 결과 기대치도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협동해야죠. 협동. 통합을 하거나 협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되냐, 이해가 상반되느냐, 아니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아무래도 통합을 할 수 있겠죠. 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지금 현재 요즘 투표가 한참 요즘 4.15 총선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혀있긴 하나 그래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4.15 총선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보면 하나의 어떤 특정 야당에 있어서 어떤 통합을 했잖아요. 그 통합하는 방법도 보면 자 여기에 관계됩니다. 딱 정확한 예네요. 정치에 보면 이해관계가 어쨌든 야당은 여당을 비판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했어요. 그죠?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야당 1야당이든 2야당이든 물론 이게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같은 보수끼리는 상호관계는 어때요? 우호적이죠. 우호적입니다. 행동 양식은 협조적이든 비협조적이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같은 보수이고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이고 하게 되면 우호적이다 아니지만 어쨌든 통합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예를 들면 총선을 이기게 되면 의석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발언권도 높아지게 되니 기대치는 어때요? 크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상대적인 힘, 예를 들어서 상대의 어떤 힘 강하다고 하면 통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보수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가 통합을 하게 된 거죠. 이 또한 이제 현재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런 논리, 그러니까 갈등 관리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로 상대편 회사, 경쟁사이든 또 공급사이든 협력사이든 간에 그 회사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요 그래프를 두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시해버려? 저기 그냥 어떻게 회유해볼까? 아니면 그냥 지배나 경쟁으로 계속 경쟁 구도로 갈까? 아니면 통합을 할까? 협동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요 6가지, 그러니까 X축 3가지, Y축 3가지의 어떤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기업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있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올 때, 어쨌든 문제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항상 이제 매일같이 문제라는 건 터지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가 판단하거나 관리하는 모형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를 3가지로 저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시간이 저는 이제 타임라인으로 봤는데, 시간을 보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차 상쇄되는 문제인가, 상쇄되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그 문제가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나빠질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priority,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제 사안들이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이슈들을 그때그때 똑같은 이런 priority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그냥 해결해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시간이 상쇄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 문제인 것 같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문제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이게 또 이 경중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중의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이걸 판단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또 그 경중의 차이를 두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 시간을 두고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문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상쇄되는 문제는 전 프라이어티를 아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문제니까요. 이 부분들이 주로 보면 어떤 인사라든지 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컴플레인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점 이슈들이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갈등, 물론 그게 점점 커질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한 것들은 서로의 어떤 뭐 회식을 잘 통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팀장이 개입을 했을 때 이게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프라이어티를 떨어뜨려서 뭐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는 뭐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등 관리나 또 문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 부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의 환경 분석 중에 우리 정치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토의 내용을 써보면 이 토의 내용은 이번 주 과제로 제가 내겠습니다. 본인이 수업을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 토의 문제를 과제에 낼 테니까 답을 적으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의가 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겪게 되는 정치적 위험의 유형과 사례는 무엇인가 배웠죠. 그리고 외국 기업이 겪게 되는 이런 정치적 위험의 예측 그리고 평가 방법은 뭔지 한번 기술하시고요. 또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외국 기업이 당면하는 이런 정치적 위험의 노출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당면하는 정치적 위험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정치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영 관리자 또는 글로벌 창업 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작성하셔서 리포트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5주차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법률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사전 선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가서 사전 선거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으로 얼만큼 또 나라에 참여를 하고 또 나라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뽑는 이 총선에 다 참여하시기를 원래 요즘 와서 왔었습니다. 에는 어떤 법률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4월 18일 날 제가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보면 호플리 5월 2일 여러분들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게 완전 사라지지 않는 이상 또 이게 왜 그 산불처럼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작은 불씨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우리나라 또 뭐 일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지금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좀 계속 산불 번지듯이 더 확산되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 또 입국하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계속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5월 2일 날 다시 온라인 대면 강의를 못 하게 되더라도 5월 2일 날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우리 뭐죠? 임시 정모라고 하나요? 아니면 번개라고 하나요? 우리끼리 한번 만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어떻게든 우리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이 강의를 들으시는 6분 모두 다 뵙기를 희망하면서 5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